어디 저기 125페이지. 5페이지 어디? 건축. 음, 자, 어, 건축은 결국 공간을 얻어내는 문제이다. 그러나 공간의 요구에 있어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서로 달랐다. 요거는 음, 되게 재밌고도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니까. 그리스 신전은 인간을 위한 내부 공간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 내부 공간은 다 신을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많은 기둥과 내벽으로 평평한 천 개의 하중을 감당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로마인들의 공간은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그들의 전통적인 바실리카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신랑의 폭이 너무 좁았다. 전통적인 바실리카라고 한다면 천 개, 커너피가 평평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치를 사용한 것은 신랑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중형 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신전, 판세온이죠. 욕장, 콜로세움, 다리 등을 지을 때 이미 아치를 사용했다. 그러나 아치형 공룡은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스 신전이나 바실리카와 같이 천장이 수평일 때의 그 무게는 단지 수직적인 것이므로 기둥만으로 천장을 받칠 수 있었으나 궁중형 천장의 경우에는 이제 신랑 벽이 지붕에 엄청난 측방 하중을 감당해야 됐다. 그러니까 그 천 개가 커너피가 요렇게 되고 위에서 하중이 오게 되면은 버티컬한 하중, 그 수직 하중만 감당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아래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물론 대신 수직 하중이 이런 데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폭이 넓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치형, 반원형, 아치형을 사용하게 됐는데 아치형의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무게가 이 벽을 따라 내려갔을 때 이 벽을 바깥쪽으로 민다는 거예요. 네. 오셨어요? 측방 하중을 해결해야 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아치는. 여기서 로마인들의 공간은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해야 된다는 실제적인 필요가. 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사실상 민법이 없다시피 했어요. 네. 근데 로마에 들어오면서부터 법이 조직적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 간의 분쟁이 다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법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복잡해짐에 따라서 재판이 많이 열리게 됐어요. 어, 대부분 민법이었어요, 민법. 음, 그러니까 민사상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 코트, 그러니까는 하나의 어서 와요. 하나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이 확보해야 됐죠. 굉장히 실제적인 요구였어요. 그래서 입구 쪽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하고 네. 조금 더 왜 추가 재판을 비자 하고 재판을 하고 밖에 크게 좀 넓고 넓어야지 예, 분리할 예, 수 있는. 대결 예. 아무튼 사람을 많이 수용해야 됐어요. 재판이.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로마는. 근데 그게 이제 궁중의 수련의 경우에는 신랑 벽이 신랑 벽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아케이드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 아케이드가 엄청난 측방 하중을 감당해야 됐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 로마네스 건축가들은 벽을 강화하거나 벽과 기둥에 부벽을 덧대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래가지고서요, 로마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답답해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 기둥, 아치가 떨어지는 이 기둥은 무지 두껍게 해요. 이를 보면은 이거를 무지 두껍게 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부벽을 덧대요. 부벽을 이렇게 덧대 가지고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을 밀어주는 거는 그 기둥을 민다고 해.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 부벽과 부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이 플라잉 버트리스. 그럼 부벽과 부벽 사이를 또 뭘로 메꾸냐 하면은 벽돌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플라잉 버트리스가 아니라 그냥 뭐가 돼요?
하나의 벽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로마에 가면은 지금 그런 옛날 건조물들의 흔적이 많아요. 카라칼라 욕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래서 벽을 강화하거나 벽과 기둥의 부벽을 잇대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따라서 로마 제국 시대 이래 고득에 이르기까지의 천장은 다음의 전개를 따라간다. 자, 먼저 맨 처음에 평면 지붕의 바실리카, 반원통형 궁융, 배럴 볼트죠. 그 다음에 교차 궁융, 그리고 늑골형 궁융. 이렇게. 교차 궁융의 발명은 본래 신랑에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평면형 바실리카의 층랑에 트리뷴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음, 그, 이제, 이거는 하나에 얼마씩이든 홀더는. 뭐요? 어, 4천 얼마인데? 야, 진짜 좋더라. 이게 돈값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가잖아요. 신랑이 이렇게 가면은, 이 신랑에는 여기 측랑이 또 가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따라서 아일이 그렇게 되면은 신랑과 측랑 사이를 뚫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여기에서 봤을 때 이쪽이 보이도록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이 보이도록 그러려면은 이쪽에 구멍을 뚫어야 됐고 얘를 갖다가 여기 아치를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교차공룡이라고 하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요 갤러리를 요쪽에 이때 이 갤러리를 트리빙 갤러리라 그랬어요. 원래 이 트리빙이라는 말이 뭐예요? 트리브나스, 호밍관, 호밍, 호밍관.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의 호밍관들은요 신랑의 정면에 앉지를 못했어요. 저렇게 옆쪽에 앉아서 옆쪽에 앉아서 이 옆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호민관들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죠. 로마도 좀 더 이제 황제로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서 황제와 민중의 짬짬이 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애초에는 호민관은 저렇게 옆에 구석에 틀어박혀 앉아 있어야지 정면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측랑 위에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칠 아치가 필요했고, 따라서 교차 공륜이 착안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신랑의 천장에도 사용되게 된다. 이 반원형의 고차 공륜이 첨형 아치와 첨형 아치의 늑골형 공륜으로 바뀔 때 고딕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트립은 갤러리라고 하면 이 갤러리는 뭐예요? 갤러리는 반드시 1층에 있는 건 갤러리라고 안 합니다. 2층 이상에 있는 걸 갤러리라 그러죠. 2층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걸 갤러리라 그래요. 그 갤러리의 필요를 위해서 거기가 그러면 트일 필요가 있었잖아요. 트일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도 아치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도 아치, 신랑 쪽 아치 이렇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교차공룡이라는 게 처음 나왔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체 신랑 전체에다가도 다 교차공룡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식당하고 집은 별로냐고 어떻게 다른 거지? 예? 식당하고 예. 트림 별로냐고. 트리빙 갤러리는 원래는 하나만 일컫는 거였어요. 제일,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앱스라 그러잖아요. 앱스 쪽에 제일 가까운 첫 번째 2층. 그거를 트리빙 갤러리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이를 따라가면서 전부 다 그 갤러리를 만든 거예요. 아이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교차 공룡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배럴 볼트에서. 그래서 갤러리라는 게 그때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위계상 좀 낮은 공간이에요, 높은 공간이에요? 아니요, 낮은 공간이에요. 낮은. 거기는 좀 비천한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볼 때도 거기는 좀 평민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보던 자리였고, 어, 그랬었죠. 그래서 이 로마네스크 건물에서 고딕으로의 전환 있잖아요. 그거의 가장 궁극적인 거는 어디로 가자. 로마네스크는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고 공간에 위계를 주잖아요. 더 높은 공간, 더 낮은 공간. 근데 고딕은 어때요? 공간의 단일성, 유니포머티를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수직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었냐면 크립트가 있었어요. 아래쪽으로는. 크립트가 있어서 지하가 있고 그다음에 1층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1층이라기보다는 아래쪽인데 아무튼 평면에서 보자면은 평면 위에서 성가대는 조금 더 높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크립트가 없어지고 성가대도 같은 평면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고딕이 점성기를 향해 갈수록 점점 그런 경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아예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아케이드에도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아케이드에서는 무엇을 없애야 됐냐면 갤러리를 없애야 됐었어요. 그래서 갤러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 갤러리가 없어지는 건 근데 샤르트르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결국 구현된 건 샤르트르에 와서야 구현돼요. 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 143페이지로 143페이지에 가보세요. 143페이지에 가면은 맨 처음에 있는 파리 노트르담 성 기둥 보면은 거기 갤러리 있죠. 지금 이층 갤러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웰스 성당은 갤러리가 흔적만 남아 있죠. 네. 그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누아용 있어요. 자, 프랭스용은 없어졌죠. 갤러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보베도 없고 샤르트에 와서는 완전히 없어지죠. 갤러리가. 그러니까 측면을 따라서도 부대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고딕의 이념이에요. 어, 고딕이 참 재밌죠. 제가 맨날 샤르트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샤르트르 성당이 왜 고딕의 이념을 그중 가장 많이 구현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당을 봐야 돼요. 그죠? 다른 성당과 비교해 봤더니 이게 변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샤르트르라 그래도 파리 노트르담도 가봐야 되고 또 누아용 웰스 다 가봐야 돼. 자, 건조물에 대한 설명에 있어 늑골형 공룡은 이제 상토구가 되었다. 이 늑골형 공룡 있잖아요. 이게 왜 늑골형, 인간의 갈빗대형이냐 하는 거는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책에만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굳이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생물학에서 찾아가지고서 여기다 같이 배치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늑골로 보여졌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이제 왜 갈빗대형인지. 늑골형 공룡은 이제 상토구가 되었다. 립드 볼트. 고딕 건축에 있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로 첨형아치, 늑골형 공룡, 공중부벽이 일반적으로 말해진다. 이때 첨형아치와 공중부벽은 골조와 관련되어 있다. 줄 그세요. 첨형아치와 공중부벽. 그래서 봐봐요. 첨형아치, 콤파운드 피어, 플라잉 버트리스. 이 세 개가 구조예요. 그 세 개로 딱 서요. 일단. 그것들은 어떤 건축이 고딕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요소이다. 물론 골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에 기둥이 더해져야 된다. 컴파운드 피어. 그래서 고딕은 첨형아치 공중부벽 기둥만으로 공간을 얻어낼 수 있다.
로마네스크가 벽체의 건물이라면 고딕은 골조의 건물이다. 그거 읽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에도 어떤 건조물을 보면은 어떤 건조물이 놀랍게도 완전히 무미건조한 채로 골조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현대는 그게 훨씬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은 H빔 철근이 쓰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도 가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철근만으로다가 골조를 만드는 철골조 구조가 많아졌습니다. 현대에서는. 그, 여러분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잖아요. 그게 철골조 건물이었어요. 그 높은 게. 철골만으로 골조가 되어 있는 거였었어요. 철골과 유리만으로. 근데 철골과 유리만으로는 서로 장력을 가지고 있는 채로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위가 무너지면 아래는 무너져요. 그건. 그래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철골처럼. 이게 뭐야? 내 전화요? 아마 생일 또 뭐시기. 나 오늘 아침. 혹시 내가 68세가 됐다는 걸 상기시켜 주지 않아도 되련만 왜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오냐고. 근데 늑골형 공룡은 그러한 구조적 필수성과는 일단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늑골형 공룡은 그 세 요소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거지. 애시당초의 구조를 결정짓는 건 아니게 돼요. 이제 그 내용. 그것은 첨형아치와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 베이 시스템의 바로 나오네. 결과로 생겨나는 시각적 효과이다. 입장자들이 서쪽의 정면, 파사드, 에서 바라볼 때 고딕의 천장은 신랑 가운데를 지나는 종석들, 키스톤, 이렇게 맨 꼭대기에 있는 종석들을 잇는 성과 정돈되어 날카롭게 솟은 아치들의 아케이드로 떨어지는 모습에 의해 마치 갈빗대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준다. 고딕의 공룡은 새로운 질서란 어떠한 것이며 그것에 의해 얻어지는 효과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한다. 이제 여기 조르조 바사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어, 도대체 비단 르네상스인뿐만 아니라 실제론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역겨운 건조물이었는지. 바사리는 고딕 건조물에 무질서의 혐의를 씌운다. 이 저주받은 디자인에는 그 건물의 모든 벽과 모든 구역을 덮고 있는 많은 작은 상자들이 보태어진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은 상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에 각각의 베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상자가 다른 위에 쌓이면 모든 경우에 그것들에는 장식적인 오벨리스크와 첨탑과 나무 이파리들 있죠. 부착된다. 그 자체로서 불안한 효과를 보이는 이 상자들이 그러한 복잡한 형태들과 결합될 때는 어떤 종류의 안정성도 지니지 못한다. 이게 도딕의 목적이었어요. 안정성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것들은 석재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종이로 만들어진 듯하다. 이것도 고딕인들이 노린 효과였어요. 튼하라. 언제든지. 예. 모든 곳에 돌출부, 얽힘, 상자, 뒤얽힌 화환 등이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조화와 비례는 소멸된다. 자, 고딕은 전체의 조화와 비례가 아니라 끊임없이 많이 생겨나는 개별적 사실들을 위한 건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많이 더해져야 됩니다. 사실주의 소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딕이 노리는 효과였고,
고딕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는 점점 더 강화돼야 돼요. 그러나 고딕은 무질서하지 않다. 사실은 만약 무질서가 수평과 수직의 비례를 무시하고 원심력적 집적을 원심력적으로 계속 쌓여 나가는 거 거기에 의미한다면 고딕은 무질서하다. 물론 그냥 파르세논 신전이나 아니면은 르네상스 건조물 혹은 어, 바- 그 베드로 바실리카, 베드로 사원 이런 거에 가 수평과 수직 이런 비례에 의해서 그것이 질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견지에서는 무질서한 거 맞아요. 그러나 질서는 그러한 비례에만 있지 않다. 질서 혹은 무질서는 내재적 개념은 아니다. 무엇이 질서이고 무엇이 무질서인가? 거기에 비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 무질서는 오히려 그렇죠. 뭘 무질서하다고 할 때는 그것이 비일관적일 때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떤 하나의 이념 하에 하나의 뚜렷한 양식을 이룬 무엇에 대해서도 그거 무질서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 봐봐요. 페루지노나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다가 파르미지아니노나 폰트로모나 로스토 피오렌티노 그림을 보면은 무질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각각은 각각의 고유의 질서를 지닐 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고딕은 일관된 하나의 이념을 향한다. 그것은 무한을 향한다. 로마네스크나 르네상스가 인간이 지닌 지속적 영역을 최고의 가치로 보면서 신조차도 인간 지성의 틀 안에 가두려 했을 때, 그리하여 신앙의 표현을 기하학적 논리로 했을 때, 고딕 예술가들은 신의 전능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완전한 무능성을 고백한다. 고실고세요. 고딕 예술가들은 신의 전능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완전 그리고 거기에 쓰세요. 옥컴이라고. 오컴 그리고 칼뱅 나중에 특히 오컴이 안 느껴요. 이성과 신앙의 충돌에서 고딕인들은 단호하게 신앙을 택한다. 이성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이성은 신을 해명하지 못한다. 누가 더 정통이며 누가 더 이단인가? 교황청은 이성으로 설명되는 신이라는 견지에서 로스텔리누스와 오컴을 심판한다. 그러나 정통과 이단은 단지 힘의 문제이다. 이 오컴이요. 네 철학이 이단이 아니냐는 걸 갖다 해명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아비뇽 유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비뇽 교황청으로 호출돼요. 호출되고 오컴이 가만히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교황과 대립하고 있던 제후들 그때는 바바리아였는데 도망가요. 평생이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정통과 이단은 단지 힘의 문제다. 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고딕은 천상을 향하는 가운데 평등한 지상세계라는 또 다른 질서를 구현한다. 고딕의 천장은 끝없이 솟구치는 가운데 나름의 일관성을 구축한다. 천명아치는 완전한 규칙성을 보이며 늑고령 형상을 전체적으로 구현한다. 척추가 어, 신랑을 반으로 가르며 성당의 보행로까지 이르는 가운데 성당의 보행로는 앱스 있잖아요. 앱스를 싹 돌아가는 보행로. 그 엠브러터리까지 이르는 가운데 아치의 가장 높은 끝점이 척추가 되는 종석을 잇는 선들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갈빗대가 분기되어 나가는 형상을 보인다. 고딕공룡의 이러한 천상으로 향하는 질서는 인간 갈빗대의 해부도와 같은 구조적 개성을 고딕성당에 부여한다. 이 늑골형 공룡이 주는 시각적 효과는 대단하다. 그것은 공룡이 아치 사이를 메꾸는 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골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한다. 이해하겠죠? 전에는 로마네스크는 웹하고 그다음에 아치하고 같이 뭉쳐져서 전체가 천장을 구성했다면 딱 고딕을 들어가면 웹은 그냥 천장을 덮기 위해서였고 결국 고딕 성당은 오로지 골조의 문제구나 하는 걸 즉시로 알게 돼요. 이 늑골령 공룡이 그것은 공룡이
성당의 서쪽 정문에서 성가대석을 향하는 신도는 누구라도 이 늑골형 공룡에서 성당이 곧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살은 불가피한 군더더기이고 뼈가 근본적인 것이었다. 거기에 뼈대만 있고 나머지는 종이처럼 바삭거릴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플라잉 버트리스, 공중부벽에 대한 얘기예요. 공중부벽은 부벽 기둥에 성당 공중의 수평 하중을 전달한다. 아이고. 아, 여러분, 이제 신랑이 이렇게 가잖아요. 요게 신랑이죠, 지금. 신랑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공중부벽은 옆에서 이렇게 속 붙여서 딱 요 부분을 밀어줘요. 요 부분들을. 이해하겠죠? 딱 요 부분만을 밀어줘요. 요 부분만을. 공중. 일단 구조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끝은 뭐를 바치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삼각형 꼴에 천장을 바치겠죠. 그리고 그 삼각형 꼴의 내부는 그 트러스가 뭐로 돼 있어요? 다 나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천장에 얇은 청동판,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그리고 나무. 그러니까 얘한테 가하는 하중이 수직 하중밖에는 없어요. 수평 하중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받는 하중은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치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기둥처럼 굳세게 딱 있고 거기를 쫙 내려가요. 쫙 따라서 내려가요. 아치에서 내려오는 게 쫙 따라서. 이 쫙 따라서 내려가는 것들을 샤프트라 그래요. 그러면은 얘의 기능은 샤프트에 대해서 딱 기둥이 되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샤프트에 의해서 전달되는 측방 하중을 전부 뭐가 감당하냐면 플라잉 버트리스가 감당. 그러기 위해서는 웹이 최대한 얇아야 되겠죠. 웹의 두께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15cm밖에 안 돼요. 엄청 얇은 거죠. 15cm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공중부벽은 부벽 기둥. 자, 요걸 버트리스 피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있잖아요. 버트리스 피어. 성당 공룡의 수평 부벽 기둥에 성당 공룡의 아니다. 버트리스 피어는 이렇게 해서 이걸 밀어준다 그랬잖아요. 요거. 이거는 그냥 피어고 버트리스 피어. 수평 그거에 성당 궁룡의 수평하중 하르잔트 포스를 전달한다. 이것은 물론 고딕 고유의 창조물은 아니다. 이거 그 고트프리스 잼퍼는 고딕이 발명했다 그랬는데 정말 그 걔가 자료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고딕 있었어요. 이것은 물론 로마네스크 건조물인 더럼 성당과 생레미 성당에도 이미 공중부벽은 사용된다. 어, 여기 여기 보면은 이 더럼 성당 나오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레미 성당 앱스 속에 앱스가 나오잖아요. 공중부벽들이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는 공중부벽들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이 부벽과 부벽 사이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죠. 이거는 플라잉 버튼이 쓴 거예요. 그게 꽉 차면 벽체인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나 어떤 창화물의 경우에도 그것이 의식적으로 전체 구조물의 골조와 근본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진정한 창합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기원과 전면적 사용은 다른 문제이다. 기원은 전면적 사용에 대해 어떤 원리도 주장할 수 없다. 그거 맞아요. 아무리 발명하면 뭐 하냐고. 그걸로 돈이 돼야지. 예.
거기서 누가 탁월했냐? 에디슨이 탁월했어요. 에디슨 지가 발명한 거 별로 없거든.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어차피 없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이미 있다.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에 의해 전면적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창업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활자 먼저 발명했어. 아무리 그래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면적으로 사용이 안 됐는데 뭐. 더럼 성당과 생레미 성당의 경우 공중 부벽은 어, 단지 성가대의 공룡의 수평하중을 처리하기 위해 부벽을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벽은 나중에 첨가되었을 뿐이지 건물의 전체적 골조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 짓고 꽤 썼어요. 꽤 썼는데 이거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하나씩 덧대준 거예요. 또한 이 두 건물의 부벽 기둥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예배실 벽체의 일부를 이루었다. 그래서 거기다 개인 예배실도 또 덧붙여서 만들기 위해서 공중부벽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공중부벽은 고딕 건조물 고유의 창안이다. 그것은 고딕 이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공중부벽이 로마네스크의 벽체를 대신하여 공중의 하중을 부벽기둥, 버트리스피어에 전달하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중부벽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첨형아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고딕의 첨형아치는 두 개의 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다양한 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요, 첨형아치는요, 이래요. 가령 베이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마름모골 베이 있잖아요. 이제 마름모골 베이. 이 마름모골 베이에도 뭐만 찾으면 되냐면은 무게중심만 찾으면 돼요. 무게중심만. 무게중심만 찾아서 그 높이대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무게중심만 찾아서. 그래서 오른쪽 135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 왜, 설명 아치들이 뭐, 여기 보면은 마름모골 베이에도 사용됐고, 그 다음에 마른 목골과 반원형이 같이 결합된 베이에도 사용되고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게중심이 되는 곳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높이만 설정하면 되니까 하나가 다양한 베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말한 바대로 천명아치는 베이의 면에 지배받지 않는다. 공룡의 높이가 기준점으로 제시되기만 하면 아치의 요건을 충족했다. 베이의 끝점에서부터 그 높이에 맞춰 아치를 높이기만 하면 끝이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의 아치로서의 단일성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대칭으로서 이쪽에서 아치가 올라오고 저기서 대칭으로서 아치가 올라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아치로 한쪽만 올라가도 되는 거였었어요. 자, 나중에 말해질 불규칙한 베이에도 천명 아치는 적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형 아치라고 내가 이름 붙였어요. 브로큰 아치라고 해서 아치가 하나만 있는 거. 지금 우리 여기 생드니 성당 앱스 평면도를 봅시다. 앱스 평면도를 보면은 지금 대칭으로 밑에 보면은 대칭으로 서로 아치가 있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는 자기가 대칭으로 자기 짝을 안 갖고 있죠.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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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앱스. 성가대 앱스 말이에요. 앱스 보면은 그 밑에 부분은 서로 대칭되는 아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세 개, 위로 돌아가는 세 개는 자기 짝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 요 세 개를 브로큰 아치라 그래요. 절형 아치. 절단되어 있고 오백형. 이렇게. 거기에도 심지어 사용됐어요. 무게중심만 잡아놓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첨형아치는 모든 종류의 베이를 덮을 수 있었다. 종석이 베이의 무게중심에 높이 놓이기만 한다면 첨형아치는 어떤 종류 형식의 면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그것은 정방형 베이, 장방형 베이, 자 스퀘어 베이, 렉탱귤러 베이, 물론 심지어는
사다리꼴 트래피조이드 베이나 반원형 세미서클 베이도 덮을 수 있었다. 뭐 모든 베이 다 되는 거야. 태삼각형의 위에서 어? 위에서 요거 맞죠? 위에 세 개. 이거 아니 요거 여기 연필 저거 봐. 요 밑에 보면은 얘는 쌍이 서로 쌍을 이루잖아. 이렇게 네. 왔다. 근데 위에 세 개는 없어요. 없어. 그게 위에 절영아치라. 맞대요. 어.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제가 이 고딕에 가장 어렵다고 믿어지는 이 첨형아치가요. 하필이면 고딕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앱스 쪽에서 구현이 돼버린 거예요. 단숨에 누구에 의해서? 시- 시봇? 에봇? 시젤. 에봇 시젤에 의해서. 반운형 아치에 구애받지 않을 때 이점은 형언할 수 없이 많다. 우선 각각의 베이의 아치가 같은 높이가 되어 성당 내부에 일관된 통일성을 부여한다. 즉 국룡의 높이가 전체 성당을 일관하여 같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말해지고 있는 바 아치가 어떤 꼴의 베일에도 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명 아치는 언제라도 절형 아치가 될 수 있다. 국룡의 하중이 적음으로 종속에 의해 지탱되게 되는 아치의 구조역학적 하중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천명 아치는 어떤 베일에도 덮을 수 있다. 단지 균등한 높이라면 다른 제한은 없었다. 높이만 같이 해주면. 천명 아치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놀랍게도 최초의 본격적인 고딕 건물이라 할 만한 생드니 성당의 반원형 앱스를 덮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생드니 성당은요, 앱스만 먼저 덜렁 지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또 로마네스크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천명 아치에 의해서 새로 지어지게 되죠. 천명아치는 그 적용이 가장 용이한 정방형 베이나 장방형 베이에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반원형 앱스를 덮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아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반원형 아치는 베이의 반원형 아치는 베이의 변이의 길이에 따라 높이가 정해지지만 천명 아치는 높이에 따라 국룡의 모습이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반원형 아치는 변에 대응하고 천명 아치는 높이에 대응한다. 거듭 말하지만 천명아치의 가장 커다란 이점은 천상을 향하는 고디 기념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 천명의 교차 공룡은 어, 넓은 면적을 덮으면서도 물론 이것은 공룡이 가하는 압력을 얇고 가벼운 외부로 해결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지만 더 높이 치솟을 수 있다는 데 그 이점이 있었다. 즉 천명아치는 신랑의 폭을 넓게 하고 그 높이를 한층 높게 하면서도 척추를 향하는 날카로운 갈빗대에 의해 천상으로서의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천상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뾰족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날카롭고 뾰족하게. 그러니까 되게 천상 쪽으로 올라가려는 느낌을 더 많이 줘요. 고딕은. 즉, 어, 어, 반원통형 아치, 즉 베를볼트, 반원형 교차 공룡 아치의 경우 그것들이 덮여야 하는 면적이 넓어지거나 높이가 높아질 때는 아치 자체의 하중과 아치를 덮는 골조의 외배 하중이 그 골조를 매우 취약한 것으로 만들고 만다. 첨형 아치는 그러한 중력을 높이로 해소한다. 날카로운 각도로 높이 치솟은 첨형 아치는 중력을 연직 방향으로 지상으로 가져가게 된다. 즉 이게 날카로워지잖아요. 봐봐요. 더 많이 날카로워질수록 수직 하중이 더 커지겠죠. 수평 하중은 작아지고 이렇게 함에 의해서 수평 하중은 그러니까 신랑의 넓이는 위드스는 넓힐 만큼 넓히면서도 그래도 옆으로 가는 하중은 반원형 아치보다는 훨씬 작게 만든 거예요. 수직 하중을 높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첨형 아치는 그러한 중력을 높이로 해소한다는 게. 날카로운 각도로 높이 치솟은 첨형 아치는 중력을 연집 방향으로 지상으로 가져가게 된다. 즉 수평 하중을 줄이며 수작 하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공간을 얻어내고자 하는 건조물의 경우 수직 하중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수직 하중은 기둥으로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수평 하중의 해소는 난제이다. 첨형 하치의 유효성은 밖으로 향하는 수평 하중을 줄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 첨형화체 사용에 의해 고딕 건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드러난다. 전통적인 벽체는 이제 수평 하중의 압력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게 된다. 궁룡의 수직 하중은 신랑 기둥을 지지하는 공중 부벽과 부벽 기둥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중 부벽이 원래요. 이제 공중 부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플라잉 버트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랫 부분을 버트리스 피어. 예.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공룡의 수직 하중은 신랑 기둥을 지지하는 공중 부벽과 부벽 기둥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천명아치가 사용되기 전에는 공룡을 구성하는 두꺼운 석재들이 역시 두꺼운 석회 반죽에 의해 접착된 채로 그 하중을 수평과 수직으로 전달해서 그 따라서 두껍고 둔중한 벽체가 필요했으나 이제 천명의 늑골형 공룡의 얇고 가벼운 웹에 의해 기둥과 공중 부벽만으로 건물의 지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두꺼운 벽체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것도 로마네스크인들이 뭐 기술적으로 그게 안 돼서가 아니라 로마네스크인들은 그런 건축물을 원한 겁니다. 그렇게 폐쇄적이고 둔중하고 답답하고 고집스럽고 전투적이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건축 그 순서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오늘 수업 전에 구글 들어가서 건축 순서 뭐 온갖 방법으로 더 찾았어요. 빌딩 오더 오브 고딕 스트럭처래거나 뭐 빌딩 프로세스 오브 고딕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되게 중요한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고딕 성당의 건축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 목재 트러스의 지붕과 공룡의 수직 하중을 지탱하면서 공룡의 수평 하중을 전달받는 신랑 기둥이 세워진다. 자, 요 기둥 있잖아요. 이거. 이 기둥. 이 기둥들을 먼저 세워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실린더형. 실린더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샤프트가 이렇게 싸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위에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두껍고 이렇게 둔중하게 내려가요. 이건 파리 노트르담 성당. 파리 그 여기 봐봐요. 다시 143페이지 봅시다. 143페이지 보면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피어는 실린더형이에요? 아니면은 컴파운드 피어예요? 실린더잖아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샤르트르 성당의 피어를 보면은 실린더형이에요? 아니면 컴파운드 피어예요? 컴파운드 피어. 자, 사실 바로 아치가 떨어져서 아치가 연결되어서 피어를 피어에 기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기둥이 더 날씬하게 보이겠어요? 컴파운드 피해예요. 날씬하게 보이고 거기가 또 이 기둥이 돌아가면서 오목볼록하게 할게요. 알겠죠? 그렇게 굴곡이 있게 되죠. 그럼 굴곡이 있게 됨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한 신비감을 자아내요. 또 그래서 어 그다음에 샤프트가 덧붙여진 복합 기둥이 에, 다른 경우에는 복합 기둥이 된다. 다음으로 부벽 기둥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컴파운드 피어를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이제 부벽 기둥 바깥쪽에 그러니까 기둥들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부벽 기둥만 세워요. 부벽 기둥만. 다음으로 부벽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공중 부벽이 덧붙여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어느 쪽도 서로 하중을 주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남은 것은 첨예가치가 된다.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부수적인 것이 된다. 아치와 웹의 중량에 의한 압력은 사면배일 때 이제 이 사면배이냐 육면배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사면배이는 영어로 익혀두세요. 쿼드로파타이트 육면배이는 섹스파타이트
사면베이가 진보된 거다. 사면베이가.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그만큼은 또 안 해줬는데 그 이제 육면베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건 사면배인데 왜 사면배이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래서 사면배이예요. 육면배이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르는 다른 아치를 하나 더 부수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부수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폭이 넓으니까 이 폭이 넓을 때 불안한 거예요. 또 천장이. 그러니까 중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이 폭을 좁히면서 사면배로 하는 게 훨씬 더 건물에 있어서는 균일성을 줘요. 왜냐하면 육면배는 뜬금없이 여기에 작은 기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큰 기둥 사이에 단지 요 두 개만을 받치기 위한 요 가운데를.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사면배, 육면배. 아무튼 사면배가 더 진화된 형태예요. 그래서 아치 외배 중량은 사면배일 때 네 기둥 위로, 육면배일 때 여섯 기둥 위로 골고루. 육면배일 때, 자 봐봐요. 사면배일 때는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육면배는 이 중간 하나씩 들어가니까 기둥이 여섯 개죠. 그래서 여섯 기둥 위로 골고루 분산되고 그 네 개 혹은 여섯 개의 기둥은 외부의 공중 부벽과 부벽 기둥의 공중 부벽과 부벽 기둥의 공중의 수평하중을 전달하게 된다. 이제 물론 이래요. 공중 부벽만으로도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측면 하방 측.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껍게 덧붙여 주기는 해요. 알겠죠? 공중 부벽 뒤에다가 또 무게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부벽과 부벽 사이에는 벽이에요, 아니에요? 벽체가 아니고 비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채워지게 되죠. 그게 플라잉 버틀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네스크와의 차이예요. 자, 잠시 쉽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예. 호일형 공룡이라는 말은 나중에 그 이름이 나중에 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꼬령 등등을 언제부터 리드 볼트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당시부터 불렀을 것 같아요. 해부학을 몰랐을 것 같아서. 어? 네. 그 고등 어, 중세인들은 해부학을 몰랐을 테니까. 그랬겠죠. 네. 저기요, 떡 아주 따뜻해요. 떡 빨리 먹어요. 버트리스 안에서 무너진 건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 무너진 유적 같은 거 있어. 버트리스 안에서 넘어서. 보디 건능 중에서는 못 봤어요. 로마네스 코믹스로 무너진 로마네스크는 굉장히 흔해. 넘어진 게요. 넘어진 것보다는 그냥 세월에 의해서 점점 회로가 돼가고. 뭐 시키기 교수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최기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무슨 뭐 좋아하시지? 근데 이게 정학적으로 이게 아치로 안 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리면 설정이 조금 덜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미학적으로 별로 그게 우리가 왜 싫으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싫어서 이렇게 내측으로는 아치를 만들고 바깥에는 이렇게. 그래서 예. 되게 가벼운 석대 그리고 얇은 석대를 쓰는 거예요. 외역도 되게 얇게 넣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약간 미학적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거예요. 네. 예술 의지. 네? 하늘성 목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아. 사막에도 다니고 싶고. 아니 이근처에 중심 어디는 맛있는 거 있어갖고 여기 타워처리 여기 안트에 말고 여기 아케이드에 있구나 좀 조용한 데가 거기 말하는 우리 A동 앞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김치찌개 무슨 말을 하니까 색색 그 위에
이렇게 즐거운 나가서 해주실래요? 배달시키려고? 엄마 배달 짧게 시켜줘. 줄걸? 안 되나? 우리 케이크 자르고 그래야 되니까. 케이크 네. 그런 거. 케이크 있어. 그래서 냉장고에 있어요. 음력으로 세죠. 음력으로 세죠. 네, 양이 3월이면 상추가 시키고 짜장면 드실 분? 그렇구나. 많지 않pap이 낫지 않지? 짜장면? 짬뽕? 튀기는 거 많이 튀는 그러면 밥류로. 어. 자, 새우볶음밥, 밥류는 몇 가지 종류. 고추 잡채밥, 송이덮밥, 마파두부밥, 잡탕밥, 유산슬밥. 난 마파도. 저도 나빠도. 마파도. 유산슬밥. 교수님. 이거 먹을까요? 나는 뭐, 날 조금. 나도 노래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되게 두 개만 되겠다. 유산슬 두 개. 학생들도 오신다 했으니까 아, 두 진짜요? 개를 오시는 거 보면 될 것 아. 같은데. 윤기영 선생님 오신다 그랬는데? 점심때? 네. 어. 중간에 3대 오신다 그랬는데. 짜장면 하나 시켜놓으면 되겠다. 짜장면 하나랑 여기다가 떡을 먹어서. 저기 남아 원래. 아, 근데 김미영 선생님 보통 음. 새우볶음밥 많이 새우 드세요. 볶음 하나. 그러면 나가면 또 편하고. 태양 씨 이거 괜찮아. 이거 뭐 동네는 뭐 만두라도 하나 시키지. 유산슬을 두 개씩. 아니 내려가야 내려가야 돼? 노래방 괜찮아. 밑에 세이브만 내가 그거 역시 거 탱이라도. 이과도 이가 있으면 누가 뭐 하지만 세일하게 있으면 색깔이 있어. 안돼 안 드릴 건데? 안 돼요. 술은 선생님 생일 기념을. 애들이 또 시켜갖고 애들한테 배달이야. 배달 거의 소주도 안 되더라고. 몰랐네. 거기다가 공부도 그거 나보다 사이가 팍팍해지네. 아니 가게에서 아니 조그만 일탈만을 해서 되게 오래 갔는데 아는 지인의 아들이 학교 수업 안 듣다고 상담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에서 내 친구가 그 이해 못하는데 흔히 있었던 일인데 그거보다 내 키우도 힘들고 예전에는 대신 받았고 줬어. 보자. 누나 쳐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유럽에 가서 성당들을 보러 이렇게 가잖아요. 나오면은 이게 그 로마네스크 성당을 보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 사실 빼고 어디 성당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게 내가 뭐라는 증거냐면은 경험 논제라는 증거야. 보통은 그게 아닌데.
알고 크게 알아요. 아, 네. 네. 안다고 좀. 진짜 안 하게 잘했어요. 보통은 요즘 조금 없는데 그래서 떡도 안 달아. 네. 이제 뜯고 다 하셨어요 그렇게. 아니 주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찾아놨어요. 원래는 안 났거든요. 다음 달에 유용한 아, 다음 주에요? 다음 다음 달 가죠? 다음 달 주에 이거 오늘 몇째 주에 가게 됐죠? 둘째 주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주에 정해주고 태영 씨가 그때 무슨 주에 가기로 했죠? 5월 9일 날 5월 9일. 5월 9일. 선생님 다 7인승인가요? 9인승인가요? 6인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7명 차면 너무 꽉 그렇죠. 네, 6인승이요. 그냥 먼저 물어봐. 그날 갈 사람들. 체크가 작은 사람. 여덟 명안 되면은 뒤에 이제 뒤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3명 안 계시면 우리 짐 실어야 되면 두 대는 가야 될걸요? 어? 짐 실어야 되면 두 대는 가야 짐? 응. 짐 없어. 맥주사 누구랑 거기 이거 갔어? 그냥 코드가 5인용 아니에요? 5명 잘라야지. 어떤 게? 선생님 그 사실 코에르요. 아, 내가 그 코에르가 세조 있어, 세조.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죠, 고기. 코에르 그 요번에 산 거 그거 말고 또 더 있어 이렇게. 아, 한 주 더 가져가면 돼. 잘라지네. 원래 그 뭐 그거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관련된 걸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여행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자꾸 여행 자체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들이는 거 그런 거. 제가 그 칠판 지우개 정말 잘 지워지더라. 예? 잘 갖고 거. 칠판 지우개요. 지우는 거. 이것도 끝내줘 써보면. 지금 고등학교가 칠판 없어요. 아, 많구나. 그게 잘 보이시네. 근데 귀한 쪽이 누가 기본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하는데 여기 그런 거야? 자, 로마네스크 건물과 고딕 건물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천계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개념에서 나온다. 로마네스크 건축가들은 천계가 가볍고 얇은 재료로, 즉 바사리가 종이 같다고 표현하는 덮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건 사실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로마네스크 사고방식을 결정지은 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해지겠지만 실제론적 이상주의였다. 나 진짜 이 실제론적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만큼 경멸스러운 단어가 있는가 싶어서 이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용이 안 생겨요. 아우, 그 잘난 체하는 근엄함, 그 거드름 피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우월감, 그들이 가진 우월감, 이런 것들. 난 사실 이 실제론적 이상주의에 가장 본격적으로 부딪힌 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운동권 애들. 아, 진짜. 이것은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다채로움과 개방성을 경멸하는 이념으로 스스로의 자기 충족적인 닫힌 세계를 구성함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로의 헌신의 주장 이래로 끈질게 살아남은 이상주의적 실제론이다. 그들은 자신의 단련과 금욕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이 세속적 세계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이며 육체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다. 플라톤이 얼마나 거품을 물고 그 공화국에서 욕을 해요. 이 세속적인 감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사원은 구원과 타락을 구별짓는 피난처였다. 이 안에서 구원은 가능하지만 바깥 세계는 타락과 악의 횡행에 의해 전락하는 곳이었다. 어, 그들의 사원은 이 타락한 지상에 대해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 또한 스스로의 이데아만큼 그 자체로서 튼튼하고 강인해야 했다. 그들이 스스로의 감각적 유혹을 견뎌야 하는 만큼 그들의 세계는 밖에서 닥쳐주는 모든 세속적 감각을 막아야 했다. 로마네스크 건물의 벽과 공룡은 공간을 창출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외부 세계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요, 언제나 모든 건물을 짓는 이념은 두 개 사이에서 흔들려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둘 다 공간을 얻어내는 행위긴 맞는데, 하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폐쇄적인 공간,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인 공간, 딱 두 개로 갈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붕조차도 덕체와 동일한 재료로 튼튼하고 두껍게 만들어 했고, 웹을 구성하는 재료조차도 사실은 그것은 웹이라고도 할 수도 없었는데 웹은 골조를 덮는 거잖아요. 골조를. 근데 이건 자체가 골조를 이루니까 로마네스크는 그러니까 웹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 아치의 재료와 마찬가지로 두껍고 무거운 석재여야 했다. 이게 로마네스크 사원이 협소한 창문은 로마네스크 건축의 기술적 한계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했다. 밝음이 필요하다면 기건 내부의 촛불로 가능해야 했다. 그들의 신뢰는 어두워야 했다. 빛은 외부의 향락을 싣고 올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만의 자족적인 세계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 모든 수도원들이 다 이랬어요. 모든 수도회들이 다 이랬는데 하나의 수도원이 좀 달랐습니다. 그게 시도시안, 시도회 수도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 아보트 시제를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시도회의 수사였었어요. 시도회 수사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딕 세계를 주도하는 수도회는 시도였습니다. 시도시안. 고딕의 이념은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자면, 여러분, 그 중세 말에 혁신적인 기술적 발달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특히 농업 기술에 있어서, 그 다음에 농업 기술에 포함된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배수 기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배수 기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배수 기술이 그렇게 안 필요해요. 이 산지가 많은 지형에서는 물이 저절로 잘 빠집니다. 그래서 배수 기술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네덜란드나 그 프랑스, 북부 프랑스나 뭐 벨기에나 이제 그쪽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프랑스 산이 어디 있어요? 그때 프랑스 남쪽에 그 비아리츠가는 피레네 산맥 거기에나 있지 산이 없잖아요. 그냥 다 평지잖아요. 이게 다 평지는 물이 안 빠져요, 잘. 물이 잘 안 빠지다 보니까 늪지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배수 기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물을 빼내는 기술이. 그러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빼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스미고 또 스미고. 그러면은 항구적으로 물을 빼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차가 필요해요. 수차. 그 수차가 시토해 수사에 의해서 발명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물 빼는 거는 여러분 신안염전에서 그 바닷소금 만들 때 있잖아요. 그, 밟았어요. 예? 그거 밟아봤어요. 밟아봤어요?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수차. 밟으면 수차 돌아가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 아. 말을 시켜서 이제 한없이 물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돌게 만들어가지고서. 신안, 그 염전노예 가해자가 신안군 의원이 됐더라고. 미국은, 산업들도 물이 잘 빠져야 안 썩지. 안 그러면 흙 때문에. 그래서 수맥 피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수맥을 굉장히 피하잖아요. 그거는 심지어 이제 땅 밑에 물조차 이렇게 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지가 70%가 산지잖아요.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농사로다가 먹고 살 때야, 그야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뭐 벨기에나 이런 나라가 부러웠죠. 근데 지금처럼 그 농업이 크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이 시대에 와서는 그냥 산 있는 게 좋아요. 산 있고 건조한 땅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상들이 성견지명도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사막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땅에서 뭐 기름이 아니라 금이 나온다고 해도 별로잖아요. 그런 그거 지진이 없고 첫 번째로 지진 없다는 사실. 그다음에 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그러다가 뭐 그럭저럭 아유 뭐 중급은 돼. 우리 땅. 얘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이제 그 문제가 있지. 그 여러분들은 단독주택에서 이제 살아본 기억이 희미할 거 아니에요. 희미했지만 나는 가평에 자주 갔었어요. 그 단독주택이 장마철에 습한 거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거의 이불 있잖아. 이불에서 짜면 물 나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에어컨?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그 햇빛이 좀 보인다. 그러면 얼른 갖다 말려야 돼. 그래야지 밤에 덮고 자지. 아우, 그 축축하고. 인경 이런 건 알려요? 한번 따지면 옛날에 그 여기 기와가 아니라 집으로 만든 예, 예. 무슨 집이요? 초가집이 최고로 습해요. 그래서 집지미를 뭐 불을 떼야 돼요. 네, 맞아. 여름에는 불 때야 됐어요. 여름에 불 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 오면 나오는 불 땡김에 그리고 또 이제 맞아요. 벽도 황토잖아요. 황토가 또 엄청 습기를 많이 흡수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황토집 말하는데 저 뭘 몰라서 저런다 저거. 황토집이 얼마나 그리고 또 뭐가 어느 집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통나무 집을 안 짓냐? 통나무 집 지으면 여름에 곰팡이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나무 집이 얼마나 습한데. 고딕의 이념은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이와는 다른 것이었다. 자,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그들 건축의 전개는 지상의 신의 세계를 폐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성에 의해서 신을 포착해서 인간의 견지로다가 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도 돼요. 신에게로의 자기 포기적인 귀의였다. 즉 자기 포기라고 할 때 그거는 무엇의 포기를 의미하냐면 이성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고딕 성당의 천개는 말 그대로 1000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내부 차단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외부의 강수로부터의 보호 이외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로의 상승을 막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신랑 아케이드의 갈빗대들이 중앙에 흉골적으로 날카롭고 가파르게 진행함에 의해 더욱더 천상으로 이끌고 가는 궁룡이었다. 그러니까 그 컴파운드 피어의 샤프트들 있잖아요. 샤프트들이 자아내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성당에서 봤을 때. 고딕 건물은 공중부양을 통해 측면으로 작용하는 힘을 건물 바깥쪽에서 해결한다. 자, 이거 건물 바깥쪽에서 어, 하중을 건 로마네스크 성당의 수평 압력은 건물에 속하는 벽체에 의해 해결되지만 고딕은 건물과는 별개의 기둥에 의해 해결된다는 거예요. 로마네스크 건물에서는 신랑 아케이드 벽과 측량의 바깥쪽 벽 전체가 수평 압력을 감당하지만 고딕 건물에서는 아치가 집중되는 4개 혹은 6개의 기둥과 그것을 받치는 공중 부벽이 그것을 감당해낸다. 이제 신랑 기둥의 머리 쪽에 첨탑을 지닌 부벽 기둥들이 돌아가게 되고 신랑 기둥에 미치는 수평 하중은 공중 부벽을 통해 부벽 기둥으로 어, 전락된다가 아니라 전달. 야, 이게 또 오타가 났네. 이해는 되는데? 난 이해 잘났던 그. 그러니까 약간 수사적 표현이 아주 이렇게 밑으로 치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책 쓰고 내 책 다시 안 본다고. 그 오타가 난 것도 몰라. 좀 느껴보는 낙이라. 아, 어? 하중이 느껴지는 락이라서 다행이라고. 단어에서 아주 느껴져. 결국 공중 부벽은 음, 신랑 기둥에 가해지는 수평 압력을 부벽 기둥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이것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모든 신랑 기둥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은 마치 자전거의 바퀴살과 같은 가는 선들에 의해 둘러싸인 느낌을 준다. 고딕 건물에 비상하는 듯한 가뜨남은 건물을 돌아가는 이 바퀴살이 주는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컴파운드 피어. 여기에 컴파운드 피어 위드 샤프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컴파운드 피어 위드 샤프트로 된 성당과 실린더로 된 성당하고 역시 뭐 거의 비슷비슷한 수예요. 반반 정도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게 이, 이 샤프트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고딕 이념이 아직 덜 실현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딕 성당이 복합 기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가장 잘 알려진 파리의 노트르담은 고딕이 지향하는 건축적 이념에 있어 몇 가지 점에서 보수적인 바, 특히 기둥에 있어서 그러하다. 사실 이 파리 노트르담 성당은 심지어 이 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천개도 육면 섹스파타이트예요. 그래서 좀 원래 섹스파타이트였다가 이제 쿼드로파이트로 진화를 하거든요. 네. 노트담 성당의 기둥은 단순한 실린더형이다. 파리 노트르담은 단지 초기 교직을 대표할 뿐이다. 그것은 트리뷴 갤러리도 있고 이 존재, 육면궁룡 알겠겠죠? 그 다음에 실린더형 기둥의 세 요소에 의해 고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축 이념의 초기 국면을 보인다. 그러나 고딕의 모든 이념이 실현된 성당은 없다. 모든 성당이 노정상에 있다. 심지어는 샤르트르 성당도 딱 한 가지 측면. 아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아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물론 복합 기둥이 고딕 성당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영국의 웰스 성당 등에서는 아치에서 내려오는 샤프트가 신랑 기둥의 스프링어, 신랑 기둥의 기단 말이에요. 기단 알겠죠? 예.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걸 스프링어라 그래요. 스프링어, 기단.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아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여기 기단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 대가리로다가 그죠? 예. 내려오는 샤프트가 어, 신랑 기둥의 웰스 성당에서는 심지어는 기단에도 안 떨어지고 벽체로 떨어져요. 어, 성당에서 내려오는 샤프트가 신랑 기둥의 기단에 떨어지고 그것들 전체를 실린더형 기둥이 받치게 된다. 그러나 그 두 성당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고딕 성당은 대부분 복합 기둥을 채택한다.
노아용, 랭스, 보베, 샤르트르 등의 성당은 샤프트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용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해도 드럼과 샤프트가 별개의 것으로서 복합 기둥을 구성한다. 알겠죠? 드럼이 피어고 그 다음에 샤프트는 싸고 도는 거. 밑에 보면은 되게 잘 나왔네요. 예. 아치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치를 싸고 도는, 피어를 싸고 도는 샤프트들이 있고, 이렇게. 그 옆에 보면은 이거 샤르트르 뭐야 이거? 몇 번? 저거 불지 않나? 양념이 따로 나와가지고. 그래. 자, 복합 기둥의 효과는 몸체, 드럼의 반경을 짧게 해요. 그래서 아주 날씬한 기둥인 거예요. 날씬한 기둥 몸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지상에서 시작된 샤프트가 곧장 아치의 종소까지 이어지게 함에 따라 수직적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샤프트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복합 기둥은 고딕의 필수 요소이다. 만약 고딕이 수직적 운동의 강조에 의해 존재의의를 갖는다면 가는 몸통의 기둥과 거기를 싸고 도는 샤프트들의 수직적 연속성은 강력한 효과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이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육면배의 경우 지상에서 10개의 샤프트가 시작되어 그중 5개는 측랑 아치들과 연결되고 나머지 5개의 샤프트는 실랑 아치의 종속에 이른다. 여기에서 샤프트는 신랑 아치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왜냐하면 섹스파타이트랑 쿼드로파타이트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고디의 의의는 솟구치는 데에 있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의 비상의 효과는 공중 부벽과 부벽 벽체가 같은 할수록 더 커진다. 연속된 샤프트는 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샤르트 성당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상승감을 주는 이유는 사면 베이와 지상에서 종속까지 끊이지 않은 채로 상승하는 샤프트에 의한다. 그것이 공중 부벽과 부벽 적체를 또한 같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에, 세 번째는 전개인데 가만히 있자. 여기에 이게 사면 베이와 육면 베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이걸 책을 쓰고 안 읽으니까 이게 내가 있는지 여기 이게 오십에 있네. 있다 보니까 육면공룡 리용 그다음에 사면공룡 암양 샤르트르 사면공룡 자세히 있다. 오셨어요? 예. 오늘 요만 하자. 다들 오셨는데 좀 더. 아니 짜장면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돼.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원치우 예. 오늘이 선생님 생일이야. 아, 그러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전화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생신이셔서 그러셨나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나중에 예. 문자해.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일단, 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예. 네. 오늘 생신이셨군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예, 예, 선생님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이동 중이라서요. 예. 예, 다음 주에 맛있는 과일 한 상자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